예, 채권, 특히 이제 장기 국채 관련해서 뭐 지금 투자 적기다. 뭐 국내 채권도 그렇고 이제 미국 뭐 이렇게 달러 장기 국채 ETF도 요즘 많이 투자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미국보다는 뭐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한국 장기 채권이 더 괜찮다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뭐 저희 자문형에도 이제 장기 국채 쪽을 좀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어서 지금 왜 미국보다는 한국 쪽 장기 국채가 왜 더 괜찮을까? 뭐 이런 부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장기 채권은 특히 이제 뭐 국채죠. 예, 국채는 장기채가 있죠. 예, 뭐 예를 들어서 회사채 같은 경우는 사실 장기로 발행을 잘 안 합니다. 예, 왜냐면 뭐 회사채를 뭐 10년, 20년 이런 식으로 발행을 하면 누가 사겠습니까? 예, 회사가 뭐 몇 년 안에 망할 수도 있는데 장기 채권 발행해봐야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회사 같은 경우는 특히 뭐 은행권 같은 경우 뭐 최근에 이제 코코본드 사태도 나오지만 이제 채권하고 주식하고 중간 단계인 뭐 신종자본증권 뭐 이런 형태로 좀 나오고요. 장기 같은 경우에는 장기 국채는 이제 대부분 이제 국고채, 국채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장기 채권에 투자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이 경기 침체, 그러니까 경기가 불경기가 될 때 기준금리가 내려가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장기 국채 가격이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일단 금리하고 채권 가격은 반대입니다. 뭐 이거는 그냥 공식처럼 외워놓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금리가 빠질 때 채권은 올라가고 금리가 오르면은 채권 가격은 빠지는 거죠. 그래서 뭐 간단히 생각하시면 금리가 올라가면은 사실 뭐 예금에 투자하지 채권에 투자하겠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금리하고 채권은 그냥 메커니즘 자체가 반대로 간다. 뭐 이렇게 뭐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중에서도 금리가 내려가면은 이제 잔존만기가 긴 장기 채권, 뭐 조금 유식한 말로 이제 듀레이션이라고 하는데 듀레이션이 긴 장기 채권일수록 가격의 상승폭이 큽니다. 예, 그래서 장기 채권이라고 하면 보통 이제 그 잔존만기 10년 이상을 얘기를 하는데 10년보다는 20년, 30년, 뭐 50년짜리도 있죠. 그래서 장기로 갈수록 금리 가격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금리가 조금만 내려도 장기채일수록 더 많이 가격이 뛰는 거죠. 예, 그런 게 이제 채권의 속성이고요. 그럼 금리는 언제 내려가나? 지금 이제 뭐 고금리 상황에서 작년에 이제 금리가 급격히 올랐고 올해도 이제 금리 뭐 인상도 예견을 하고 뭐 하고 있지만 이제 금리가 언젠가는 또 내려갈 텐데 결국은 금리가 내려가는 시점은 경기 침체가 빨리 올수록 금리는 빨리 내려간다 이렇게 역설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국이 지금 경기 침체냐 아니냐, 경기 침체 가능성이 어떠냐 이거기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국 경기 침체가 심각하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뭐 유튜버 분들도 많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뭐 글로벌 경기를 떠나서 일단 한국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이 경기 침체가 거의 뭐 왔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한국에서 가장 많은 이제 그 경제 활동을 차지하는 부분이 이제 수출이잖아요. 한국은 이제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이 수출입 동향을 보시면은 이 무역 수지라고 하죠. 무역 수지라는 거는 결국 수출에서 수입을 뺀 거죠. 그래서 순수출이 얼마냐 이게 이제 무역 수지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올해 2월에 전년 동월 대비해서 7.5% 감소했고요. 수출이 이제 수입은 또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으로 보시면은 2월 53억 달러가 이제 무역 수지 적자가 되고요. 지금 이 무역 수지 적자가 2022년 3월부터 지금 연속으로 12개월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니까 무역 수지가 1년 동안 적자고요. 지금 23년 3월도 마이너스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한국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의 경제 그 원동력이 수출인데 수출이 줄고 있다. 이 얘기는 뭐 당연히 이제 한국의 그 경제 여건이 안 좋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침체 국면에 한국은 들어왔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틀리지는 않은 것 같고요. 가장 큰 이유는 이제 반도체가 우리나라 수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반도체 경기가 안 좋죠. 그래서 뭐 삼성전자 주가도 뭐 굉장히 지지부진한 상태인데 이런 이유 때문에 사실은 수출이 안 좋아서 이미 경기가 안 좋은 상태가 지금 1년째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경기 침체냐 아니냐. 한국은 거의 논란 여지없이 이미 경기 침체고요. 미국은 좀 논란이 되죠. 경기 침체가 아직 오지 않았는데 언제 올 거냐. 이제 미국은 그런 상황이고, 예. 한국은 이미 왔다. 뭐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GDP 성장률을 보시면 GDP라는 건 뭐 한국과의 이제 경제 상황을 가장 이제 대변할 수 있는 게 이제 GDP 성장률이잖아요. 작년 대비해서 얼마만큼 GDP의 숫자가 늘어났냐. 이게 이제 GDP 성장률인데 22년에 이제 2.6%였고요. 23년에는 지금 1.6%입니다. 예, 그래서 이 GDP의 이제 장기적인 이제 그래프를 보시면은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이제 GDP는 우하향하고 있는 트렌드다. 그래서 한국이 이제 저성장 국면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GDP가 굉장히 지금 우하향 트렌드를 이미 가고 있다. 그래서 이 GDP 성장률은 단기적인 뭐 어떤 요인에 의해서 반등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중앙일보에서 나온 이 기사를 보시면은 중앙일보 3월 17일자 기사인데 OECD가 3월 17일 날 한국의 GDP 성장률 1.6%로 전망을 했는데요. 이게 이제 한국을 제외하고 일본, 호주를 안 좋게 봤고요. 여기서 재밌는 건 G20의 평균이 올해 2.6%입니다. 오히려 이 OECD가 G20라고 하면은 이제 한국이 포함한 선진국 20개잖아요. 이 선진국 20개의 평균은 2.6%로 올렸는데 한국은 오히려 낮췄어요. 예, 그러니까 전체적인 이제 평균을 갉아먹는 거죠. 한국이 그만큼 G20의 평균보다도 지금 낮은 경제 성장률이다 올해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경제 성장률 어둡다. 뭐 그냥 이건 팩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한국의 이 어두운 면, 이제 그 중에 이제 가장 크게 차지하는 게 이제 가계부채죠. 예, 가계부채는 보통 이제 household debt to GDP라고 해서 이 가계부채가 GDP에 차지하는 비율을 가지고 이제 가계부채 비율을 국가별로 이렇게 보여지게 됩니다. 이게 트레이딩 이코노믹스에서 갖고 왔는데요. 이게 이 우리나라 사우스 코리아의 가계부채 비율이 105입니다. 요게 이제 이 추이고요. 그래서 가계부채 비율이 뭐 계속 우리나라는 꾸준히 상승을 해서 지금 105까지 올라왔는데 이 레벨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 하면은 뭐 스위스, 호주 그 다음으로 가장 높습니다. 뭐 우리가 부채 비율이 좀 높다고 생각하는 뭐 미국이라든지 일본 또는 뭐 중국이나 이제 G20 중에서도 뭐 국가 부채 비율이 좀 높은 뭐 이탈리나 이런 애들도 훨씬 저희보다 낮아요. 그래서 막 한국이 좀 월등히 높은 축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국의 가계부채 비율은 정말 심각한 수준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 고금리가 지속된다는 거는 가장 이 위험한 거는 이제 가계한테 압박이 되는 거죠. 가계가 소비를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가계부채 비율이 높은데 금리가 높은 상황에서는 부채 부담이 더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가계의 부채 부담은 굉장히 지금 심각한 수준이고 그 심각한 수준이 이 악순환이 된다. 고금리 상황에서는. 그래서 이 지금 정치적인 상황이라든지 한국은행 입장에서도 이 고금리를 지속하거나 금리를 더 올리기 힘든 이유 중에 하나는 가장 큰 뭐 한국은행장도 얘기하잖아요. 결국은 가계부채가 가장 큰 부담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는 지금 상황이고요. 결국은 한국은 이 고질적인 가계부채의 이 비율을 어떻게든 좀 낮추긴 낮춰야 되는데 이게 뭐 단기적으로 낮아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한국이 이 정말 경기가 안 좋은 가장 큰 핵심 중에 하나가 고금리에서 가계부채 비율이 높기 때문에 그만큼 가계 소비가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래서 GDP가 낮게 나오는 예상치가 낮게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은 가계 부담이 커지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또 하나 이제 그 거시적 장기적으로 가장 큰 우리나라의 경기 침체 요인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은 인구입니다. 인구. 우리나라가 인구가 2020년을 피크로 해서 지금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인구가 이제 하락 트렌드로 가고 있고요. 지금 여기는 제가 일본하고 한국을 그려놨는데 인구를
일본이 이제 2000년대부터 해서 인구가 쭉 감소를 하죠. 그러면서 장기 침체를 겪게 됩니다. 한국도 이제 2020년부터 꺾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꺾이는 게 쉽게 반등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 요즘 젊은 세대들이 뭐 결혼도 안 하고 애도 안 낳으려고 하기 때문에 이게 뭐 단기간에 뭐 이민 정책을 바꾸지 않는 한 크게 이제 그 인구가 늘 수가 없는 구조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장기적인 이제 GDP 하락 요인의 가장 큰 잠재적인 부분은 인구 구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옆에 요거는 이제 참고로 이제 미국입니다. 예,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더 성숙한 경제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인구가 늘고 있죠. 예, 이민 정책이라든지 뭐 이런 것 때문에 늘고 있는데, 한국은 가장 심각한 부분은 일본을 따라가고 있는 인구 구조다. 예, 여기서 오는 경기 침체를 피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국고채 3년 추이인데요. 우리나라 국고채 3년의 그 금리가 어떻게 움직였냐, 요거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요 빨간색이 국고채 3년의 이제 움직임이고, 요 파란색이 이제 무보증사채 AA 마이너스, 그러니까 이제 회사채죠. 회사채의 금리 레벨입니다. 그래서 국고채 기준으로 보면은 우리나라가 이제 그 2020년 그때 코로나 위기 때 1% 밑으로까지 갔다가 작년에 이제 4%까지 올랐다가 지금 3% 초반으로 가고 있죠. 네, 그래서 지금 국고채 기준으로 해서 결국은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이 떨어지면 금리 레벨은 이제 그 국가의 경제적인 잠재 성장률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우하향하는 트렌드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금리 레벨도 뭐 이 과거 2020년의 저점을 언젠가는 터치하지 않을까. 이게 뭐 시간의 문제지, 저성장 국면으로 가고 경기 침체로 가기 때문에 장기적인 이 그 금리 레벨은 다운될 수밖에 없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결국은 이 다운될 때 우리가 투자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거는 장기 국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크레딧 스프레드라고 해가지고 이 국고채와 이 그 회사채의 금리의 변동폭이죠. 그래서 2008년 금융위기 때 이제 제일 컸다가 작년에 이제 금리가 급등하고 뭐 레고랜드 사태, 뭐 흥국생명, 그 KP몰, 그 콜 미행사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금리가 급등을 이 크레딧 스프레드가 급등을 했다가 최근에 금리가 빠지면서 이제 이 크레딧 스프레드도 많이 줄어들었죠. 하지만 이제 0.8 정도 레벨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더 커질 수도 있지만 기본적인 이제 금리의 트렌드는 이 고점을 굉장히 의미 있는 고점으로 지금 보여지는 그런 상황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뭐 제가 사실 굉장히 암울한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요. 이제 한국의 경기가 안 좋고 경제 상황이 안 좋다. 이럴 때 가장 투자할 수 있는 대안이 장기 국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식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우리나라 채권에 투자하는 게 훨씬 제가 볼 때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고요. 주식은 뭐 사실 초이스가 많지 않습니까? 좀 더 성장하는 나라, 성장하는 산업에 투자할 수가 있는데, 채권은 국가가 어렵고 안 좋을수록 중앙은행은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메커니즘이 되기 때문에 좀 더 확률 높게 투자로 성공할 수 있는 것은 장기 국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장기 국채 ETF를 조금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게 장기 국채 ETF가 최근에 또 많이 상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보통 이제 10년 이상의 이제 그 국채로 포트폴리오를 짠 게 장기 국채 ETF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시권 총액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순서를 매겨놨는데, 장기 국채라고 하면 이제 10년 이상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만기가 길고 이제 듀레이션이라고 하죠. 이제 결국은 이 그 금리 민감도가 얼마만큼 이제 길수록 민감도가 커지잖아요. 그래서 이 잔존 만기가 길고 듀레이션이 긴 거는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그 KB스타 키스 국고채 30년 인핸스드 또는 아리랑 국고채 30년 액티브, 뭐 그래서 10년보다는 30년이 당연히 이게 이제 그 만기가 길고 따라서 금리 변동에 더 민감하게 움직이겠죠. 하지만 금리가 빠질 때 더 많이 수익이 날 수 있는 게 30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그 30 하나로 32-10은 이거는 이제 그 만기 매칭이죠. 32년도에 만기로 매칭한 만기 매칭형 ETF다. 그래서 32년에 끝나는 그 포트폴리오로 만들어 놓은 채권형 ETF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런 형태의 장기 이 그 ETF들이 있으니까 장기 ETF를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타이거 국고채 30년 이것도 굉장히 이제 긴 ETF인데 잔존 만기 이게 스트립이라고 해서 이게 이제 그 뭐 좀 전문 용어인데 이게 이제 쿠폰을 따로 빼서 이제 할인채 형태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 만기를 더 늘려놨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가장 긴 거는 이제 30년 이네스 뭐 30년 스트립 액티브 이런 것들이 가장 민감하게 움직일 수 있는 인덱스를 추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옆에 이제 총 보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좀 장기 ETF로 좀 더 수익률을 좀 제고를 하실 수 있고, 요거를 이제 자산 배분의 일종으로 해서 이제 뭐 주식형과 같이 요거를 이제 투자를 하셔서 좀 더 롱텀한 괜찮은 수익률을 좀 추구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